에이펙스 그룹의 33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는 단 한 사람, 총재 권희준을 중심으로 압축되고 팽창하는 듯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짙은 회색 슈트는 주변의 값비싼 장식들보다 더 차갑고 견고한 질감을 발산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요새라 불렀다. 감정의 동요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력, 그리고 그 통제력에서 비롯되는 무자비한 결단력 때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 결단력이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총괄 책임자인 박상무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박상무는 땀으로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권희준의 시선은 그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회의실 전면을 가득 채운 홀로그램 스크린, 처참한 3분기 실적을 보여주는 붉은색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박상무. 이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첨단 방음 시설을 뚫고 모든 임원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헬리오스는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에는 혁신, 시장 선점, 압도적 기술 우위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혁신이 아니라 1200억 원의 손실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박상무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실망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을 바라보는 엔지니어의 시선과도 같았다.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박상무의 무능과 오판이 그룹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오늘부로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전면 중단 및 관련 책임자 전원 해임으로 묻겠습니다. 총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박상무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준은 이미 그의 존재를 지운 듯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다음 안건. 냉혹한 한마디가 박상무의 남은 말을 공중에서 잘라버렸다. 보안 요원들이 조용히 들어와 망연자실한 박상무를 부축해 나갔고 회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되었다. 권희준의 세계에서 실패는 곧 삭제를 의미했다. 같은 시각 회의실 밖 로비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어질 간단한 임원진 리셉션을 위해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설이, 한의, 리는 그들 중 하나였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샴페인 잔이 가득 담긴 무거운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달 아버지의 병원비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유기화학 연구원이었던 아버지는 3년 전 에이펙스 그룹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며 서리는 자신의 꿈이었던 신소재 공학 연구원의 길을 접어야 했다. 지금 그녀가 딛고 선 이 에이펙스 타워는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의 성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 그것이 이 거대하고 잔인한 도시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채 오로지 쟁반 위의 잔들에만 집중했다. 바로 그때 지옥 같던 회의를 마친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방금 전 동료가 잘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과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 방금 전 권희준에게 호되게 질책당했던 재무팀 이사가 초조하게 넥타이를 풀며 걸어 나오다 쟁반을 든 서리를 미처 보지 못했다. 조심. 누군가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이사의 어깨가 서리의 팔을 강하게 쳤고
그녀는 균형을 잃었다. 쟁반이 기울어지며 수십 개의 샴페인 잔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과 샴페인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다. 쏟아진 샴페인의 절반가량이 막 회의실에서 걸어 나오던 권희준의 짙은 회색 슈트 재킷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다. 로비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시선이 값비싼 슈트에 보기 흉한 얼룩을 만든 채 굳어버린 한서리와 얼음 요새의 주인 권희준에게 향했다. 서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다. 당장이라도 해고될 것이고 어쩌면 저 슈트 값을 변상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닦으려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그 위에 선 너무나도 완벽하고 값비싼 구두뿐이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권희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튄 샴페인을 내려다보지도 무릎 꿇은 여자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주변의 임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총재의 결벽증은 유명했다. 저 여자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 이준을 밀친 재무팀 이사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몇 초 같은 몇 분이 흘렀다. 마침내 이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샴페인이 튀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됐어. 그는 서리를 향해 말하지 않았다.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향해 말하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은 채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처리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얼룩진 재킷을 입은 채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로비를 가로질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로비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비서실장이 차갑게 서리에게 말했다. 이름과 소속을 말하고 즉시 현장에서 떠나시오. 나머지는 업체 측과 이야기하겠소. 서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모멸감과 공포심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의 주인을 더럽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주변의 동정, 어린 시선, 혹은 경멸하는 시선들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편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권희준은 완벽했던 무표정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다. 아니, 겉보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는 눈으로 매끄러운 강철 벽면을 응시했다. 그는 무릎 꿇린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짧은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공포에 질려 감이 들지 못했던 그 얼굴을 그는 기억해냈다. 5년 전 KIST에서 열린 차세대 기술 심포지엄. 그는 당시 막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이었고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지못해 참석했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대생의 발표를 보았다. 자가 치유 기능을 갖춘 고분자 하이브리드 소재. 그녀는 수많은 저명한 교수와 기업 임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빛나는 눈으로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다. 당돌하면서도 논리 정연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넘쳐 흘렀다.
그 모습이 어쩐지 이준의 뇌리에 깊게 박혔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2년 뒤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던 최악의 스캔들과 함께 다시 등장했다. 에이펙스 바이오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중국의 화양그룹에 유출한 혐의로 해고된 수석 연구원 한진욱. 한설이는 바로 그 한진욱의 딸이었다. 권희주는 자신이 왜 5년 전에 그 학생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샴페인이 슈트에 쏟아졌을 때 그가 느낀 것은 불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충격에 가까웠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현실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그가 됐어라고 말한 것은 그녀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를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서 5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가 한진욱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접근인가? 한진욱 사건은 분명히 종결되었다. 그런데 왜 그의 딸이 지금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가? 총재실에 도착한 그는 젖은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졌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방금 전 바닥에 흩어졌던 유리 조각들만이 어른거렸다. 한설이. 그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한때 빛나던 재능, 그리고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진 신데렐라. 하지만 권희준의 세계에는 동화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현실과 계산, 그리고 숨겨진 진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예, 총재님. 5년 전 KIST 심포지엄 발표자 명단, 그리고 3년 전 해고된 한진욱 연구원의 모든 자료, 지금 당장 내 책상으로 가져와.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 사고를 낸 케이터링 직원의 신상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아래 아주 깊은 곳에서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외면하고 있었던 어떤 감정의 파편이 신데렐라가 흘린 유리 조각처럼 그의 완벽한 요새를 찔러왔다. 다음 날 새벽, 한설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의 좁은 문을 열었다. 밤새 이어진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낡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퀴퀴한 양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아버지 한진욱은 방 안쪽 구석에 놓인 낡은 간이 침대에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한때는 딸에게 세상을 다 안겨줄 것처럼 다정하고 강건했던 아버지였다. 3년 전 그날 이후 아버지는 무너졌다. 에이펙스의 수석 연구원이라는 자부심, 평생을 바친 연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배신자라는 낙인,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를 덮쳤다. 법정 공방에서 패소한 후 그는 말을 잃었고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린 듯했다. 설이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실 형편이 되지 않아 자신이 직접 간호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아빠, 저 왔어요. 설이는 지친 기색을 숨기고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드실 죽을 데우기 위해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한진욱은 대답 대신 작게 신음소리를 냈을 뿐이다. 설이는 익숙하게 아버지의 마른 등을 토닥이며 약을 챙겼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앙상한 어깨는 그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를 매일같이 다지게 만들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서리는 동이 트기 전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그녀가 비밀리에 모아온 아버지의 재판 기록, 관련 기사, 그리고 에이펙스 내부망에서 흘러나온 단편적인 정보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무너뜨린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요한 추적자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어제 에이펙스 타워 로비에서 얼핏 보았던 임원들의 얼굴, 그들의 직책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특히 자신을 밀쳤던 재무팀이사. 어쩌면 그 역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정황뿐, 결정적인 증거는 에이펙스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에이펙스 타워 펜트하우스에서 권희주는 밤을 꼬박 새운 참이었다. 그의 앞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5년 전 심포지엄 자료였고 다른 하나는 한진욱 사건의 공식 조사 보고서였다. 그는 한설이가 발표하던 5년 전 영상을 말없이 응시했다. 빛나던 눈, 열정적인 목소리, 그리고 어제 자신의 발밑에서 떨고 있던 겁에 질린 눈. 그는 영상을 끄고 한진욱의 파일을 펼쳤다. 보고서는 완벽해 보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한진욱의 개인 계정에서 화양그룹 측으로 전송된 핵심 데이터 파일이었다. 하지만 이준의 날카로운 눈은 보고서에 아주 사소한 불일치를 포착했다. 데이터 전송 시각과 그 시각 한진욱의 연구실 출입 기록 사이에 미세한 시간 차이가 존재했다. 당시 조사팀은 이를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권희주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인터컴을 눌렀다. 김 비서. 즉시 들어와. 잠시 후 들어선 김 비서에게 그는 한진욱의 파일을 내밀었다. 3년 전 한진욱 연구원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재조사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내 직속 보안팀을 투입하도록. 어떤 잡음도 나와서는 안 된다. 김 비서는 놀란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총재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라 지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김 비서가 돌아서려 할 때 이준이 덧붙였다. 그리고 어제 로비의 그 여자, 한설이 그녀의 모든 동향을 파악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편의점에서 무엇을 사는지까지 전부. 하지만 명심해. 미행이나 감시가 아니라 보호의 명목이다. 그녀가 알아채게 해서는 안 돼. 이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명령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 명령 뒤에 숨겨진 복잡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에이펙스 그룹의 부회장실은 총재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권희준의 사촌이자 그룹 내 유일한 경쟁자인 권태민, 균타민. 부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권희준의 냉혹함과는 대조적으로 겉으로는 늘 호탕하고 사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욕이 숨어 있었다. 그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부회장님, 어제 로비에서 총재님께 샴페인을 쏟은 직원은 케이터링 업체에서 즉시 해고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태민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보고할 필요 없어. 그나저나 우리 얼음 요새께서는 어제 기분이 꽤나 상하셨겠군. 그가 유쾌하다는 듯 웃었다. 비서가 망설이며 덧붙였다. 그런데 부회장님,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총재 비서실에서 오늘 새벽
3년 전 해고된 한진욱 연구원의 파일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그 말에 권태민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한진욱이라고? 그 배신자놈 파일을 왜 지금 다시? 그것까지는 하지만 어제 그 사고를 낸 직원이 바로 한진욱의 딸 한설이입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권태민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권희준. 그 얼음덩어리 같은 놈이 고작 그런 계집애 때문에 이미 덮어버린 과거를 들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권태민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3년 전 한진욱을 제거하고 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챈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화양그룹과 내통하며 에이펙스의 기술을 넘기는 동시에 그 모든 죄를 한진욱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덕분에 그는 그룹 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만약 권희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찮은 벌레 한 마리가 거슬리게 하는군. 태민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권희준이 왜 한설이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단순한 변덕일 수도 혹은 무언가 낌새를 챈 것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전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태민의 목소리는 평소의 호쾌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웠다. 처리할 게 하나 생겼어. 한진욱 딸. 한설이라는 여자다. 아직은 조용하게. 일단 그 여자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 일자리, 집, 전부 다. 그 여자가 스스로 바닥까지 기어가게 해. 권희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봐야겠어.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설이를 그저 성가신 벌레 정도로 여겼다. 가볍게 밟아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밟으려 하는 그 신데렐라가 그리고 그녀를 남몰래 지켜보는 얼음 요새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지를. 그날 오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설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방금 전까지 일하던 케이터링 업체의 관리자였다. 설이 씨, 정말 미안하게 됐어.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오늘부로 그만둬줬으면 좋겠대. 어제 그 일 때문인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설이는 무어라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가 끊기는 것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옥탑방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다음 달까지 방을 비워주세요. 절망은 차가운 빗물처럼 한설이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루아침에 2개의 일자리를 잃고 곧바로 집주인에게서 방을 비우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그녀는 옥탑방 창밖으로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꼬박 이틀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지만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에이펙스 그룹 총재에게 샴페인을 쏟은 여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듯했다. 권태민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도시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절감할 뿐이었다. 아버지의 약값은 다음 주가 마감이었고 당장 오늘 저녁거리를 살 돈도 바닥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다. 설이야. 침대에 누워있던 한진욱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며칠 사이 딸의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을 그 역시 느끼고 있었다. 아빠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다 내 잘못이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설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니야, 아빠. 그런 말 마. 내가 있잖아.
곧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빗물보다 더 썼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남은 이력서를 검토했다. 그때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 메일 수신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에이펙스 그룹 인사, 관리팀. 서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모욕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 직감했다. 하지만 메일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한서리님, 귀하의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본사 데이터 아카이브 센터의 자료 관리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면접을 제안드립니다. 시급은 서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에이펙스 그룹에서? 그것도 자신에게? 시급은 그녀가 이전에 받던 어떤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높았다. 이것은 함정일까? 권태민처럼 그녀를 조롱하기 위한 또 다른 장난일까? 아니면 그 얼음 같던 총재 권희준의 변덕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독이 든 사과라 할지라도 그녀는 지금 당장 그것을 베어 물어야만 했다. 같은 시각 에이펙스 타워 최고층 총재실. 권희준은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서리 씨가 면접 제안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내일 중으로 수락할 것 같습니다. 김 비서는 여전히 총재의 의중을 다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총재님, 하지만 아카이브 센터는 아시겠지만 보안 등급이 높은 자료들도 보관된 곳입니다. 한진욱 연구원의 딸을 그곳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이주는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낸 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다. 권태민 부회장이 그녀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가 손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은 내 통제 구역 안뿐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카이브 센터는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히 차단되어 있고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지.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그것은 이준의 계산이었다. 그는 한서리가 아버지의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권태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머무르면서 동시에 아버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물론 그 길은 권희준 자신의 철저한 감시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신데렐라가 아니라 복수를 꿈꾸는 추적자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그녀가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 하지만 절대 그녀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저 단순한 자료 관리 직원일 뿐이야. 누구도 그녀가 내 지시로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 특히 권태민 부회장 귀에는.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한서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에이펙스 타워 지하 3층에 위치한 데이터 아카이브 센터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화려한 로비와는 달리 이곳은 차갑고 거대한 기계실에 가까웠다. 공기는 항상 20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서버렉과 자동화된 문서고가 위압적인 소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업무는 간단했다. 과거의 종이 문서들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고 이미 디지털화된 방대한 자료들을 정해진 분류 체계에 따라 재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상관인 박 팀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업무를 인계했다. 여긴 시끄럽고 재미없는 곳이야. 딴 생각 말고 시키는 일이나 정확하게 해. 특히 저쪽 구역은 보안 등급이 다르니 절대 접근 금지고. 서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대한 스캐너 앞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지난 10년간의 재무보고서,
오래된 인사 기록 카드, 지금은 사라진 부서의 프로젝트 보고서들. 그녀는 마치 에이펙스라는 거인의 무덤을 파헤치는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었다. 일은 고되고 단조로웠지만 서리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은 에이펙스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가 계시던 시절의 기록, 어쩌면 3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조각들이 이먼지 쌓인 서류들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스캐너의 불빛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훑고 지나갈 때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그 내용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한편 총재실의 권희주는 자신의 사무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거대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십 개로 분할된 화면은 아카이브 센터의 모든 구역을 빈틈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중 한 화면, 묵묵히 서류를 넘기고 있는 한서리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쉬는 시간조차 갖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지치거나 절망한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날카로운 집중력을 보였다. 이주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신데렐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는 전사일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내면에서 차가운 이성과 알 수 없는 감정이 충돌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용해야 했다. 그녀가 한진욱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권태민을 올가맬 증거를 찾도록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녀에 대한 기묘한 안쓰러움과 그리고 5년 전 보았던 그 순수한 열정에 대한 희미한 끌림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권태민은 분명히 그녀가 에이펙스 내부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곧 다음 행동을 개시할 터였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지만 그 보호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어야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보물임을 인정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라온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말일 뿐이었다. 서리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굳은 어깨를 폈다. 하루 종일 먼지 속에서 서류와 씨름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할 일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비밀의 성에 한 발짝 들어섰다는 묘한 흥분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아카이브 센터에 무거운 철문을 나서며 다짐했다. 반드시 이곳에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권희주는 그녀가 센터를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모니터를 껐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위험한 맹수가 우글거리는 소굴 한복판에 미끼로 던져 넣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미끼를, 아니, 그의 보물을 지켜내야만 했다. 에이펙스 그룹의 연례 창립 기념 파티는 언제나 재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이 행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그룹의 막강한 영향력과 부를 과시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그 규모가 더욱 성대했다. 에이펙스 타워 최상층, 천상의 정원이라 불리는 거대한 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희귀한 꽃들로 장식되어 현실이 아닌 듯한 화려함을 뽐냈다. 권희주는 연회장 2층에 마련된 VIP 구역의 난간에 기댄 채 아래층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무리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차가운 아우라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이 소란스럽고 위선적인 자리를 경멸했지만
총재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참석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경멸감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초조함이었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 음료와 카나페가 준비된 보조 테이블 쪽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 한설이가 있었다. 아카이브 센터의 하급 직원이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설이 역시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오늘 아침 행사 지원 인력 긴급 충원이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이곳에 배치되었다. 그녀는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검은색 드레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입어본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었지만 주변의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잘못 들어온 회색 비둘기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으며 비어가는 음료잔을 채우고 손님들의 요청에 응대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이 속한 세계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권희주는 그녀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예 그녀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 자신임을 알고 있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권태민이 그녀를 아카이브 센터에 고립시켜둔 채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언젠가는 그녀를 대중 앞으로 끌어내어 모욕을 주려 할 터였다. 이주는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자신의 눈이 닿는 곳, 자신이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연회장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그녀를 보니 자신의 결정이 과연 현명했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 한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권태민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이준의 눈에 들어왔다. 권태민은 오늘 밤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여러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다가 마치 우연히 발견했다는 듯이 서리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다른 곳으로 피할 틈도 주지 않고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누군가 한설이 씨 아니신가? 태민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히지 않을 만큼 충분히 컸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설이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태민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서 보니 또 새롭네. 듣자 하니 지하 창고에서 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다던데.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게 됐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업무 지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업무 지원이라. 태민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하긴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당신도 저기 손님들 사이에 껴있었을지도 모르겠군. 안 그런가? 한진욱. 그 이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군. 그룹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희대의 배신자 말이야. 그 순간 설이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녀의 눈에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가 어렸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제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에 오히려 더 즐거워했다. 그는 한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흔들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아니라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듣자 하니 그 양반 충격으로 쓰러져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던데.
죗값을 그렇게 치르고 있는 거겠지. 아니면 딸인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하나? 이런 곳에서 잔이나 나르면서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미는 일부러 이준이 들으라는 듯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라는 듯이 그녀를 짓밟고 있었다. 그는 이준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고 있었다. 저 얼음 요새가 과연 저 하찮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움직일 것인가.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녀가 이를 악물고 대꾸하려는 순간이었다. 권 부회장, 모든 소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권희준이 그들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는 2층 난간에서 내려와 무리를 해치고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주변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권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역시 이준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입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서리는 거대한 얼음벽이 자신을 가로막은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이 막혀 그저 굳어 있을 뿐이었다. 권희준은 서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오로지 권태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압적이었다. 창립 기념 파티입니다. 부회장.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하급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건 에이펙스의 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이주는 서리를 감싸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회사의 규율과 임원의 품위만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었다. 총재가 지금 저 여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권태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총재,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오랜만에 뵙는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 그런가? 한설이 씨? 그가 서리에게 동의를 구하듯 시선을 돌렸지만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주는 태민의 변명을 가볍게 무시했다. 직원과의 인사는 업무 시간에 하도록 하죠. 지금은 부회장님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귀빈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태민에게 등을 돌리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태민은 분노로 얼굴이 굳었지만 수많은 시선 앞에서 총재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준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그는 마지막으로 서리를 경멸하듯 훑어보고는 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연회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은 이제 홀로 남겨진 서리와 여전히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준에게 쏠려 있었다. 서리는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지옥에서 구출되었지만 그 구출자가 다름 아닌 가장 차가운 지옥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이준은 그제야 처음으로 서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보듯 바라보며 말했다. 한설이 씨, 여긴 그쪽이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군. 즉시 업무에서 빠지고 아카이브 센터로 복귀하도록. 예, 못 들었나? 당장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차가운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서리는 모욕감과 당혹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를 구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파티를 망친 불청객을 쫓아낸 것뿐이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다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총재님이 웬일이시지? 저 여자 도대체 누구야? 권 부회장 체면이 말이 아니겠는데. 권희주는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서 다시 VIP 구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서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뜨렸다.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그리고 절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말 것. 그는 권태민의 도발에 넘어가 버렸다. 그가 공개적으로 서리를 보호한 순간 그는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여자는 내 것이다라고. 이제 권태민은 확신했을 것이다. 한서리가 자신의 약점임을, 이주는 자신의 손으로 신데렐라를 가장 위험한 표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연회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한서리는 차가운 지하 아카이브 센터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화려했던 조명과 사람들의 속삭임이 마치 환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축축한 유니폼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다시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익숙한 먼지 냄새와 서버 소음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권희준. 그는 왜 자신을 그곳으로 불렀으며 왜 권태민의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막아섰고 그리고 왜 그렇게나 차갑게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쫓아냈는가. 그의 행동은 모순투성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했다고 느끼는 동시에 가장 큰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의 편인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오만한 폭군인가? 서리는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은 그의 의도를 분석할 때가 아니었다. 권태민의 노골적인 적의는 그녀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시간이 없다는 것. 권태민은 아버지를 모욕했고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에만 매달릴 수 없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날 이후 서리는 아카이브 센터에서의 작업을 훨씬 더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자료 관리직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의 심장부에서 활동하는 비밀 정보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접근 권한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특히 3년 전 아버지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소재 공학 지식은 오래된 연구 보고서와 데이터 로그를 해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녀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연구팀이 사용했던 서버의 접속 로그와 권태민 부회장이 당시 추진하던 신사업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보고서 사이에 기묘한 연결고리가 보였다. 아버지가 기술을 유출했다는 바로 그 시점에 권태민의 프로젝트 쪽으로 막대한 규모의 익명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날짜와 시간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닐지라도 권태민을 겨눌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임은 분명했다. 그녀는 해당 자료들을 자신의 개인 단말기가 아닌 아카이브 센터 내부에 격리된 임시 저장소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이런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권태민은 파티에서의 굴욕 이후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권희준이 그토록 공개적으로 자신을 망신 준 것은 그 계집애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실제로 이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한설이가 아카이브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것을 역이용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보안팀 내부 인력을 움직였다. 그들은 한설이가 사용하는 단말기에 외부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백도어를 심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 한설이가 가장 깊숙한 자료에 접근하는 바로 그 순간을. 권태민의 계획은 한설이가 아버지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마치 그녀가 새로운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는 시도처럼 꾸미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설이가 방금 찾아낸 자금 흐름 보고서와 아버지의 연구로그를 교차 검증하던 중 그녀의 화면이 순간적으로 깜박였다. 그녀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도 전에 아카이브 센터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천장의 붉은 비상등이 격렬하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유출 시도 감지. 데이터 유출 시도 감지. 지하 3층 아카이브 센터. 설이는 공포에 질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파일을 읽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결백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무거운 강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중무장한 에이펙스 보안팀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설이를 둘러쌌고 차가운 총구가 그녀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이게 무슨.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보안팀장은 그녀에게 차갑게 다가왔다. 한설이 씨, 당신의 단말기에서 그룹의 1급 기밀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것이 포착됐소. 당신을 내부 정보 유출 및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보안팀장이 그녀의 책상 위 터미널을 조작하자 스크린에는 그녀가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자료는 물론 그녀가 접근한 적도 없는 프로젝트 제우스라는 생소한 이름의 1급 기밀 파일이 중국 화양그룹의 서버 주소로 전송되고 있는 가짜 로그가 떠올랐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3년 전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누명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총재실과 부회장실에 보고되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권희준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은 이기는 게임이었다. 이준이 그녀를 감싸면 그는 총재가 스파이를 비호했다는 명분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것이었다. 이준이 그녀를 버리면 한설이는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고 성가신 과거는 완벽하게 묻힐 터였다. 몇 분 후 권희준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아카이브 센터에 나타났다. 그가 등장하자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보안팀원들이 그에게 경례했다. 설이는 보안요원들에게 팔을 붙들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아니라고 말해줘요. 나를 믿어줘요. 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다. 권태민 역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왔다. 총재님, 이런 끔찍한 일이. 하필이면 또 한진욱의 딸이라니. 배신자의 피는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당장 이사회에 보고하고 권희준은 권태민의 말을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한설이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 멈춰 섰다. 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그가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한설이 씨를 당장 구금실로 이송해.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 그녀를 쫓아낼 때보다 더 차가웠다. 관련된 모든 증거를 봉인하고
그녀가 사용한 모든 단말기를 압수해 보안팀은 공식 조사에 착수하도록. 서리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절망과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제발.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주는 이미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후였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거칠게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권태민은 숨기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가 이준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척 말했다. 총재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조사는 내가 직접 하지. 이준이 태민의 말을 잘랐다. 부회장께서는 이번 사태로 동요하는 다른 프로젝트들이나 잘 관리하십시오. 특히 프로젝트 제우스 말입니다. 어떻게 기밀이 새어나갔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테니. 그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태민을 바라보았다. 태민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물론입니다. 총재님. 서리가 끌려나가고 모든 인원이 철수한 아카이브 센터. 권희주는 홀로 남았다. 그는 서리가 앉아있던 빈 의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손목 시계에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김 비서, 들었나? 수신기 너머로 김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총재님. 그림자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공식 조사는 권태민을 속이기 위한 연막이다. 이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방금 전 아카이브 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해 한서리의 단말기에 접근한 모든 내부 IP, 외부 접속 기록 1분 1초도 빠짐없이 권태민이 심어놓은 쥐새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가짜 로그를 만들어냈는지 증거를 찾아내. 내 보물이 구금실에서 하룻밤 이상을 보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권태민이 승리를 만끽하는 동안 권희준의 보이지 않는 군대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향한 디지털 추격을 시작했다. 에이펙스 그룹 긴급 이사회 소집일.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고 차가웠다. 권희준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 권태민 부회장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애써 감추며 동정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희준의 무능과 독선을 질타하고 그가 비호한 스파이 한서리의 죄를 물어 모든 것을 손에 쥘 참이었다. 다른 이사들 역시 술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총재 직속으로 채용된 하급 직원이 1급 기밀을 유출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룹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든 시선은 권희준에게 향해 있었다. 그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혹은 이 사태와 함께 어떻게 몰락할 것인지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한서리는 이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구금실에 갇혀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권태민이 포문을 열었다. 총재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이렇게 비통한 소식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어제 발생한 데이터 유출 미수 사건은 우리 에이펙스 50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한서리의 단말기에서 발견된 가짜 전송 로그와 프로젝트 제우스 기밀 파일 목록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3년 전 그룹을 배신했던 한진욱의 딸 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태민은 연기하듯 한탄하며 이준을 바라보았다. 총재님, 저는 총재님께서 어떤 이유로 저런 위험인물을, 그것도
기밀 자료가 보관된 아카이브 센터에 직접 채용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연회장에서 저 여자를 공개적으로 비호하시기까지 했죠. 총재님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공격은 날카로웠다.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사들을 선동했다. 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설이를 즉각 사법당국에 넘기고 이 중대한 사안을 초래한 총재 권희준의 직무를 정지할 것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권희준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미동도 없이 태민의 열변을 듣고 있었다. 마침내 태민의 말이 끝나자 이준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자료를 배포해. 이사들 앞에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담긴 태블릿이 놓였다. 권태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것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다. 권 부회장님의 연극은 잘 봤습니다. 이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하지만 부회장께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셨어요. 그는 리모컨을 들어 메인 스크린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아카이브 센터의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도표가 떠올랐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어제 아카이브 센터에서 발생한 실제 데이터 흐름입니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한설이 씨의 단말기에서 외부로 나간 데이터는 단 1바이트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그녀의 단말기로 강제 접속한 로그가 발견되었죠. 그는 특정 IP 주소를 붉은색으로 강조했다. 이 IP는 보안팀 내부 서버를 경유해 접속한 것으로 위장했지만 이주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의 직속 그림자팀이 밤새 추적한 결과였다. 저희 보안팀의 추적 결과 해당 IP는 권태민 부회장님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해외 VPN 서버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굳기 시작했다. 무슨 헛소리야. 저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이주는 코웃음 쳤다. 그렇다면 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시죠. 다음 화면에는 놀랍게도 한설이가 아카이브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자금 흐름 보고서가 떠올랐다. 한설이 씨는 스파이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한진욱 연구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3년 전 자료를 재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죠. 화면에는 3년 전 한진욱이 해고되던 바로 그 시점에 권태민의 차명 계좌로 중국 화양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한설이 씨가 이 진실에 접근하자 권 부회장께서는 3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신자로 만들었듯이 딸마저 스파이로 만들어서 거짓말, 증거 없어. 권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위장이 벗겨지고 있었다. 한진욱은 배신자가 맞아 그놈이 기술을 훔쳤다고 그랬을까요? 이준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살기가 어렸다. 제가 총재직에 오르기 전부터 저는 3년 전 한진욱 사건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 보고서에는 데이터 전송 시각과 한진욱 연구원의 출입 기록 사이에 미세한 오차가 있었죠. 저는 그것을 재조사했습니다. 이주는 마지막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3년 전 서버로그의 원본 데이터였다. 한진욱 연구원은 데이터를 전송한 적이 없습니다. 권태민 부회장, 당신이 한진욱의 아이디를 도용해 화양그룹의 기술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한 연구원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안 그렇습니까?
권희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얼음 요새의 선명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갈망하고 억울하게 무너진 한 가족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한 남자였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그의 가족을,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까지 팔아넘겼어. 권태민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했다. 그 늙은이가 개발한 기술은 내가 아니면 썩어 문드러질 쓰레기였어. 내가 그것을 제 가치대로 팔아준 거야. 에이펙스는 내 놈 같은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나 권태민이 이끌었어야 했어.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한 순간이었다. 회의실에 무거운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보안팀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권희준은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후였다. 수사관들이 망연자실한 권태민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권태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라고. 권희준, 내 놈이 감히 날. 태민의 발악적인 외침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와 내통했던 보안팀장 역시 함께 체포되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그룹의 2인자가 무너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권희준은 지친 듯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죠. 그의 목소리는 다시 힘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한진욱 수석 연구원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룹의 영웅이었으며 우리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한설이 씨, 그녀는 스파이가 아니라 거대한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펙스 그룹은 공식적으로 한설이 씨와 그녀의 가족에게 사죄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것은 총재의 선언이었다. 자신의 보물을 세상의 부당한 평가로부터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맹세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 종료. 이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이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들었다. 나다. 지금 당장 한설이 씨를 풀어줘. 그리고 내 사무실로. 아니, 내가 직접 가겠다. 권희준은 이사회가 파한 회의실에서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대신 비상 계단으로 향하는 문을 밀어젖혔다. 차갑고 어두운 구금실까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몇 분조차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계단을 두 칸씩 성큼성큼 내려가는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한설이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홀로 앉아있던 한설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배신감, 절망, 그리고 3년 전 아버지가 느꼈을 그 처절한 무력감. 그녀는 권희준이 자신을 구금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녀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결국 권태민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약자를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키는 포식자일 뿐이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또 다른 신문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멈춰 선 구두 소리는 익숙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제는 증오스러운 그 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넥타이가 비뚤어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에 권희준이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피로감, 안도감, 그리고 그녀가 감히 정의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서리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알던 그 냉혹한 총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칠고 조금은 다급한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무어라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단어들이 그의 입안에서 맴도는 듯했다. 그는 그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요. 서리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이 손을 다시 잡아야 하는가?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서 갈라져 나왔다. 이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저항을 예상했다. 권태민은 체포됐습니다. 서리의 눈이 커졌다. 3년 전 한진욱 연구원 사건의 진범으로, 그리고 당신을 스파이로 몰아넣은 혐의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리의 얼어붙었던 의식 속으로 천천히 파고들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주는 마침내 그렇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신락 같은 힘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당신 아버지는 이제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구금실을 나섰다. 보안 요원들이 복도에 도열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이준과 서리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는 그녀를 총재실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지하 주차장 그의 전용 차에 태웠다. 차가 에이펙스 타워를 빠져나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을 때 이주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구금실로 보낸 것을 용서하지 못하겠지.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소. 권태민은 내가 당신을 감쌀 것이라 확신했지. 내가 당신을 감쌌다면 그는 당신과 나를 스파이의 공범으로 묶어 이사회에서 탄핵하려 했을 거요.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그가 겪었을 극도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당신을 아카이브로 보낸 것, 파티에 부른 것, 전부 미끼였소. 권태민이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당신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그 미끼를 물고 진실의 핵심까지 파고들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소. 미안합니다. 차는 에이펙스 타워가 아닌 서리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낡은 요양병원 앞에 멈춰 섰다.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떻게 이곳을... 아빠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김 비서가 먼저 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한진욱 연구원님의 주치의에게 알렸습니다. 회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으니까. 서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병실로 달려갔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그녀의 아버지가 침대에 기대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분명한 초점을 되찾고 있었다. 리아. 3년 만에 처음으로 한진욱이 딸의 이름을 불렀다. 서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아빠. 그녀는 아버지의 침대맡으로 기어가 그의 앙상한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한진욱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니다. 내 딸, 내 자랑스러운 딸.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권희주는 병실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자신이 망가뜨린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니, 권태민이 망가뜨렸지만 자신이 제때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병원을 빠져나왔다. 지금은 그가 저들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권태민의 구속과 에이펙스 그룹의 승계 다툼, 그리고 3년 만에 밝혀진 한진욱 사건의 진실로 떠들썩했다. 에이펙스 그룹은 공식적으로 한진욱 연구원에게 사죄하고 그의 모든 명예와 직위를 복권시켰으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진욱은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해 갔다. 한설이는 더 이상 지하 아카이브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다. 권희주는 그녀에게 그룹 내 어떤 자리든 원하는 곳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만을 요청했다.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그녀는 에이펙스 그룹의 신소재 연구팀, 아버지가 한때 이끌었던 바로 그 팀의 수석 팀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신데렐라의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실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투쟁으로 쟁취해낸 당연한 자리였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설이는 연구 가운을 입은 채 잠시 머리를 식히러 천상의 정원이라 불렸던 그 옥상 정원을 찾았다. 파티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따스한 햇살 아래 잘 가꾸어진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자신이 생각나 아득해졌다. 여기 있을 줄 알았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돌아보자 권희준이 서 있었다. 늘 입던 갑옷 같던 슈트가 아닌 편안한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요새의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남자 권희준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설이는 가볍게 목례했다. 총재님.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병원 앞에서 헤어진 이후로 그들은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마주치지 않았다. 아버님은 좀 어떠십니까? 이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덕분에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이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준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는 한참 동안 도시를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5년 전 KIST 심포지엄에서 당신의 발표를 봤었어. 설이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 당신은 정말 빛났소. 자신의 연구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을 떠올리게 했지.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 눈에는 그날 구금실에서 보았던 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당신을 내 로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당신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났소. 저 빛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에이펙스 그룹에. 그래서 나를 아카이브로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소. 이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지. 나는 총재라는 자리에 묶여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지만 당신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소.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내 이기심이었지. 당신을 위험한 불길 속으로 밀어넣은 건 총재님,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가장 차갑게 밀어내는 것뿐이었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권태민이 당신을 나의 약점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이 상처받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소. 파티장에서
당신을 쫓아냈을 때, 그리고 당신을 구금실로 보내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은 내게도 지옥이었소. 그는 서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데렐라라고 부를지도 모르지. 하지만 당신은 신데렐라가 아니었소. 당신은 왕자의 구원을 기다린 게 아니라 스스로 용이 지키는 성으로 걸어 들어가 당신의 것을 되찾아왔으니까.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당신은 나의 신데렐라가 아니었소. 당신은 나의 보물이었소. 내가 감히 가질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보물.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 뜨거운 진심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나도 당신을 원망했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의 얼음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낸 따뜻한 햇살 같은 미소였다. 권희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차가운 얼음 요새는 마침내 따뜻한 햇살 아래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보물,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그의 신데렐라를 온 힘을 다해 껴안았다. 서울의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